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로 치솟으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습니다. 3일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에 코로나 검사 대기줄만 1km가 이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르면 4일 뒤엔 2,000명 확진도 가능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중도 확장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결정했습니다. 후보지에서 탈락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가게, 축사가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시간당 54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에도 나란히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가전이 각각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뒤 코인을 사들여 15억 원 차익을 본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은 횟수만 12,000번이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방역의 둑이 무너지면서 정말 걱정했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3차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성탄절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99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내일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행의 중심에는 델타 변이와 젊은 층이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식당과 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발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지난 2일 방문자를 시작으로 직원 등 18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건물의 지하이고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도에 좀 줄 서 있고. 서울 성동구의 이 학원에서는 학생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음식점과 주점, 학원 등 젊은 층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대신 지자체 등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합동 점검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이번 주말이라도 새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하겠다는 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1,010명을 기록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행사와 집회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10시 영업 제한 등의 현행 조치는 일단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국내 최대 신병교육기관인 논산훈련소에서도 훈련병 5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52명은 같은 중대원이었습니다. 입소 후 진단 검사를 받고 2주 자가격리까지 거쳤는데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들이 논산훈련소로 줄줄이 들어갑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훈련병 5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중대 소속의 훈련병입니다. 가급적 그 중대 단위로 지금 현재 교육 훈련을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이들은 지난달 14일 함께 입소한 훈련병 800여 명과 2주 동안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훈련병들은 모두 입소 후 진단검사와 2주 격리 기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선 방역당국은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저희도 납득이 안 돼서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역학주원단이 나갔는데 그 전문가들이 가서 지금 검사를 어디 범위까지 할 건지.
논산훈련소는 동시에 12,0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국내 최대 신병훈련소입니다. 매주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논산으로 몰려들다 보니 주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들어가기 전에 꼭 지역에 들려가지고 밥이라도 이제 차라도 한 잔 꼭 마시고. 논산시는 식당과 미용실 등 훈련소 근처 업소 377곳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 자가검사 키트 검사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훈련병 4,000여 명을 선제 검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강남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혹시 하는 걱정에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이 선별 진료소로 몰리면서 대기줄이 한때 1km가 넘었고 주변 상인들은 감염 불안감에 상권이 위축될 거란 걱정까지 겹쳤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삼성역 6번 출구 앞 임시로 설치된 선별진료소 천막에서 시작된 대기 행렬이 1k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침부터 늘어선 줄은 이처럼 호텔을 둘러쌀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전발 확진자가 48명에 달하면서 휴점에 돌입한 백화점 앞으로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 몰려든 겁니다. 28일 날 그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그런 통첩을 받고 그리 나왔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등 인근 선별진료소도 검사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저도 근무지가 바로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 백화점발 집단 감염에 주변 상가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길을 건너면 우리 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을 찾지를 못하고 월 매출과 연결되니까 불안하죠. 다 불안한 거지 뭐. 이 근방에서 났으니까 불안하지. 현대백화점 측은 내일까지 문을 닫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4차 유행의 전조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주점은 문을 닫지만 젊은이들이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서 방역의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배상윤 기자가 한강공원에 나가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 등 곳곳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돗자리를 가까이 붙인 채 5명 넘게 모여 앉아 있거나 너무 가까워요. 일부 시민은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고 단속반과 실랑이도 벌입니다. 서울 도심공원 25곳은 어제 밤부터, 한강공원 11곳은 오늘 0시부터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지금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요. 술집 영업이 끝난 뒤 공원으로 인파가 몰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오늘부터 밤 10시가 지나면 다음날 새벽까지 매점의 술 판매도 금지됩니다. 그동안 밤마다 한강공원이 술판으로 변하는 걸 지켜본 시민들은 야간 음주 금지령을 반깁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10시까지는 놀되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4,000명까지 나올 거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팬데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가 결국 또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을 우려해 지난 3월부터 미뤄오던 사적 모임과 영업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고령층 1차 접종에 맞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체계 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공교롭게 수도권의 확진자는 이 시점부터 3주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정부도 잘못된 메시지 전달을 인정했습니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지역사회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가 누적돼 오다 방역 완화와 맞물려 폭발적 확산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조금씩 저변이 넓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터져버린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거리 두기를 당장 올려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5인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수일 안에 2,000명에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25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간다면은 2,000명 이상 나올 수 있고. 정부도 이번 유행이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이렇게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유행 어디까지 번질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변이 확산을 쫓아가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과 대처 방안은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조사하는 유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을 보면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35%에서 6월 말에서 이달 초 들어선 50.1%로 올랐습니다. 즉 전체 감염의 절반이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고 이 변이 중 절반이 델타로 집계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1차 접종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지난달 6일부터 12일까지 54만 명, 다음 주 42만 명대를 이어오다가 그 다음 주 3만 5천 명대로 줄더니 최근엔 7,8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변이가 확산될수록 접종의 속도가 붙어야 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던 셈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면 이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속도는 높이고 변이는 막아야 되는데 자, 국내적으로는 그렇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틈은 없습니까? 최근 일주일간 이 검역 단계에서 검출된 전체 변이 중 델타의 비중은 81%나 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델타 변이를 차단하는 게 국내 확산을 막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높은 전파력에다 우려를 더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델타 변이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2배 높아질 수 있다고 오늘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지 않을까요? 젊은 층에 국한해선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바이러스의 최종 종착지가 고령층이란 점이죠. 20대에서 50대 백신 접종률은 현재까지 10에서 20%에 그쳐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남들을 감염시킬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보면은 양성자가 늘어나면은 한 1, 2주 후에 이제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양상을 이번에도 그런 게 오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결국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4차 대유행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라는 일종의 창은 강력해진 반면 이를 막을 방패인 백신과 방역엔 경고등이 켜졌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4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경각심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백신 접종이 진행된 상태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죠,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고 방역 기준을 갑자기 확 높이면 또 자영업자들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참 진퇴양난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8해 만입니다. 대권 도전이 아닌 정치 참여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날 때 이미 상당 부분 결심을 굳혔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 야권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고민했다며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장 중도 사퇴 후 지방에 머물다 부친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어젯밤 상경한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한 겁니다. 절친인 강명훈 변호사는 조만간 공식 선언을 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후 탈원전 비판으로 보수층을 공략해온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50분 회동 후 두 사람은 중도 확장을 위한 정치연대와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또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국민의힘 입당을 미지수로 남겨둔 윤 전 총장이 안 대표와 연대 논의를 시작하면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고차방정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경선 토론이 거듭될수록 비이재명 주자들의 이재명 지사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7명의 협공이 버거운 탓인지 이에 대응하는 이 지사의 토론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몸을 낮추고 있는 이 지사가 언제 반격에 나설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기도가 추진한다는 기본주택 시범사업 부지가 어디냐고 묻자 이 지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본인이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이전엔 자신감이 넘치더니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거침없는 직설 화법으로 사이다란 별명을 얻은 이 지사가 여권 지지율 선두가 되자 몸을 사린다는 공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지사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면목이 뭐였는가 하는 것이 차츰 드러나겠죠. 다른 7명의 후보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이 지사는 사생활 검증 공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꼭 뭐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이 지사는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과도한 공격 자제를 요구했지만 바지를 내려볼까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 속에 이재명 지사의 방어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야권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도 아직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변수의 하나입니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지난 석 달 동안 이런저런 막후 발언은 소개가 됐지만 공식 행사 참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김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국회의원 지지 모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달 중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퇴임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3개월 만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허둥대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며 자강론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다고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임해야 된다. 지난 4.7 재보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할 때 강조한 것도 자강론이었습니다. 별의 순간을 언급하며 후한 평가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만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면 원 지사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다 갖췄다고 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흠이 없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비롯한 저와 맺어진 인간관계들이 이권이라거나 다른 이 공적 목적 외에 이런 것들이 맺어진 건 없습니다. 최근 복당한 김태우 의원도 지지율 0%를 무시하지 말라며 오는 15일 대권 도전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외제차를 빌려 탄 의혹이 불거졌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했다며 특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 언론계를 망라하는 사건 관련자가 수십 명으로 불어나면서 이 사건의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사 기자가 경찰에 입건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당국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입니다.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사무실로 연결되는 내선 전화 역시 응답을 회피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은 지난 5일부터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빌려 탄 의혹과 함께 김 씨를 이모 당시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에게 대개와 과메기를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에 대해선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측은 오늘 사기 사건 공판에 출석한 직후 이번 사건은 로비 게이트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0억 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 사흘 동안 최고 5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호남 지역은 주택과 상가, 축사가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잠시 비가 잦아든 틈을 타서 복구도 벌였지만 당장 오늘 밤 또 최대 120mm가 예보됐습니다. 우선일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은 망가진 가전제품과 가구로 빼곡하고 상인들은 연신 가게 안에 남은 흙탕물을 퍼냅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익산 전통시장 두 곳에서 상점 2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치웠는데도 3분의 1밖에 못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들이 다 떠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주택 51채가 침수된 전남 장흥. 마을 주민들은 옷가지와 가재도구를 싣느라 분주합니다. 방 안까지 물에 젖어 마음 편히 쉴 곳도 없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첫째 집이 걱정이고 여기 집도 집이지만 농작물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큰 걱정입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합니다. 축사에 있던 오리 3만 5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축사 115곳이 물에 잠겨 닭과 오리 등 가축 2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빼고 이제 말려야 돼가지고 기간이 좀 상당히 소요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올 것 같아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영남권에서도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시간당 최고 54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통제와 실종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훈 기자. 네, 부산 온천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부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시간당 최고 5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 뒤로 보이는 온천천은 산책로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오늘 오후 70대 노인이 하천 급류에 휩쓸렸다가 1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맨홀로 물이 역류하는 등 침수 피해 30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장마 당시 3명이 숨진 초량 제1 지하 차도 등 도로 19곳을 통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300mm 넘게 내린 비로 부산 강서구, 금정구, 북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주택과 도로, 농경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가 가옥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내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 일대에 머물겠다며 하천 범람과 산사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천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두 곳이 압축됐습니다. 서울 용산과 송현동으로 결정됐는데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워낙 유치전이 거셌던 탓에 대한민국은 서울뿐인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이중섭의 황소, 클로드 모네의 수련,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던 문화재와 고미술,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한국 근현대 미술품과 세계 거장의 대표작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됩니다.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송현동 부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가깝고 용산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먼저냐 우선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됐고 정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부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은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 정부의 문화분권 및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습니까라며 비판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나눠 기증됐다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된 이건희 컬렉션. 기증관은 소장품의 조사와 등록을 모두 마치는 2027년 이후 완공돼 시민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한국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본을 수차례 오가면서 15억 원 차익을 봤는데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횟수만 12,000번이 넘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초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7,500만 원 선.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선 59,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6,700만 원이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30%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러한 차익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장인 A씨도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2017년부터 일본을 29차례나 오가며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현금 인출기로 돈을 뽑아 싸게 가상화폐를 사고는 국내로 전송한 뒤 비싸게 팔아치운 겁니다. 인출기 사용 횟수만 10,000차례가 넘고 투자금은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수익만 15억 원. 320억 상당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태료 13억 상당을 부과하였습니다. 유학생 B씨도 유학 경비 명목으로 400억 원을 해외로 보내고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를 한 33명을 적발하고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거래액만 1조 6,900억 원에 달한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쿠팡 자회사의 한 계약직 직원이 복직 거부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상사에 대한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던 직원인데 쿠팡이 뒤늦게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판단에 따라서 복직을 제한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직원의 얘기를 안윤경 기자가 들었습니다.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에서 쿠팡 자회사 소속으로 중장비 운전을 하던 계약직 직원 A씨.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적절한 발언하시고 핸드폰을 보면 그냥 제 사진이 와 있어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돌아온 건 2차 가해였습니다. 왜 인사팀부터 가려 하느냐며 신고를 가로막는 상사 때문에 사건 발생 2달 뒤에야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의 결론은 성희롱 의도로 보기 어렵다였습니다. 쿠팡 측은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쿠팡 측은 그제서야 가해자 징계 방침과 함께 피해자에게 복직을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2차 가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너무 죽고 싶고 너무 힘들었어요. 상사들이랑 인사관리 직원들까지 합심해서. 피해자 측은 회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돼 서해상에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동기로 해경은 도박빚을 언급해서 유족 측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인권위가 해당 사실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송미성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도박 자금이 1억 2,300만 원에 달한다며 도박빚을 월북 동기로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해경 측은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도박 횟수와 채무 상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오늘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발표 자체가 추측과 예단에 기초해 공정한 발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시 발표에 관여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맞게 해경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겠다. 인권위는 월북을 계속 감행하면 사살되기도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SNS 글에 대해선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부모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폭로를 통해서 응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논란도 나왔지만 나쁜 부모에게 특효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이끌었던 배드파더스가 3년여 이어온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 역할은 이제 정부가 대신합니다. 진즉에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과연 배드파더스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포커스는 배드파더스에 맞췄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얼굴과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해온 배드 파더스. 3년 동안 유명 스포츠 선수와 대형 로펌의 변호사, 대기업 임원, 병원장 등을 포함해 2천여 명이 나쁜 아빠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는 비율은 36.4%. 우리 아이가 반려견보다 못하냐. 반려견도 그렇게 2마리씩이나 키우는데 아이한테 왜 지급하지 않고. 2018년 7월 첫 등장 때부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배드파더스 측은 23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협박과 살인 위협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죠. 다음 주부터 나쁜 아빠 응징은 정부가 맡기로 하면서 배드파더스는 활동을 끝냅니다. 7월 13일 날 법이 시행되지만 실제로 3개월 동안 소명하는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정상 한 11월 초가 될 것 같거든요. 빠르면은요. 11월 초에 여가부 명단 공개가 시작되니까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실명 공개 등을 시행하고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4.5%에 불과한 재산조회 동의율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는 빠졌습니다.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이행 계획을 냈다면 실명 공개도 제외입니다. 출국 금지는 미지급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양육비 20만 원이면 20년을, 30만 원이면 13년을 밀려야 가능한 액수입니다. 행정력을 가진 정부가 실제 양육비 지급에서 배드파더스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80%를 가리는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여당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죽어도 비판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데 결국 사실상의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자 사실상 수정에 나선 겁니다.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 당내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하거나 보편 지급에 가까운 하위 90%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쓴 카드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놓곤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을 준 기재부가 카드업계를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에 캐시백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금융위는 카드 사업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사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기재부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났지만 기재부도 처음으로 추경 사업을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1년 반 가까워 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대기업들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 덕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가전을 앞세운 LG전자도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12조 5천억 원,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1등 공신은 반도체. 주력인 D램 가격이 지난 4월 4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는데 수요도 많아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5G 통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용이 늘어나고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호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반면 1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스마트폰 부문은 주춤했습니다. 부품 부족과 코로나로 베트남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은 탓입니다. LG전자는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적자를 줄인 게 한몫했는데 코로나 장기화가 프리미엄 가전과 TV의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 잔치를 벌인 두 가전업체. 하반기에는 델타 변이 확산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해서 관중을 받을지 말지 고민이 깊은데 긴급사태 선포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일본은 올림픽 성공을 자신합니다. 私たちが団結してこの困難を乗り越えられることを世界に発信する大会と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1,941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쿄는 일주일 전보다 24% 늘어 920명을 기록했습니다. やはり政府が示す基準にのっとってより安心安全でなければ有観客にしてもそれは認められる理解をされる大会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 이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이틀간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강요 회의에서 내달 22일까지 도쿄의 긴급 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방안을 여당 측에 전달했습니다. 긴급 사태 선포가 확정되면 내일 IOC가 참여하는 오자 회의에서 무관중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관중을 받는 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강요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방역을 놓치면 올림픽을 왜 강행했냐는 정치적인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9월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강풍 속에서 구조가 이뤄지고는 있습니다만 사고 발생 13일째임을 감안한다면 이 매몰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만 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어릴 때 사진들을 붙이는 동생. 누나는 아직 차디 찬 잔해 속에 있습니다. 사고 희생자의 장례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Our family was blessed that the four of them were found. Not too many people are gonna have that blessing. 아파트 붕괴 사고 13일째. 강풍 속에서 삽으로, 더 조심스러울 땐 손으로 수색합니다. 하지만 생존 소식 대신 시신 8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The number of confirmed deaths is now 36, with 29 of those identified. 109명의 생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틀 전 건물을 폭파 해체해 구조대가 활동하기 나아졌지만 간밤에 상륙한 허리케인 엘사는 시속 32km의 거센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The wind is hampering the large cranes moving very heavy debris. 생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throughout in regards to void space, livable spaces, we're not coming across that. 야속하게도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칸 영화제가 2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앞서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개막식에 깜짝 등장했고 배우 송강호 씨도 영화제 주축으로 참여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We declare the 74th Festival de Cannes abierto. Ouvert. 선언합니다. Open. 봉준호 감독이 조디 포스터 등 영화인들과 함께 자국의 언어로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멈춘 적이 있었을지라도 경쟁 부문 심사위원인 송강호 씨는 개막식 당일에서야 참가 소식이 알려진 봉 감독의 깜짝 등장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팬데믹이 너무나 위협적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적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병헌 씨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개막식 시상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우리 영화는 경쟁 부문 진출작은 없지만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 비경쟁 부문, 홍상수 감독의 당신 얼굴 앞에서가 프리미어 부문에서 상영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주최 측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근처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소를 마련했으며 주 행사장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악수나 볼을 맞대는 프랑스식 인사 비주도 금지됐습니다. L'épidémie n'est pas vaincue. Il va falloir être prudent, raisonnable, faire très attention. Mais cette année 이번 영화제는 11일 동안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놓고 24편의 작품이 경쟁합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팬들이 바랐던 메시와 네이마르 두 슈퍼스타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반 7분 메시의 환상적인 패스를 라우타로가 마무리. 선제골에 성공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반격도 매서웠습니다. 후반 16분 디아스가 번개 같은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습니다.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진 승부. 아르헨티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신들린 선방이 이어지고 콜롬비아의 5번째 슈팅마저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막히며 3대2 아르헨티나의 승리. 아르헨티나가 5년 만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결승전이 14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바랬던 메시와 네이마르 두 슈퍼스타의 맞대결도 예고됐습니다. 6경기에서 4골 도움 5개로 이번 대회 최다 득점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펄펄 날고 있는 메시.
네이마르도 2골 도움 3개로 브라질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Eu quero a Argentina, torcendo para a Argentina porque tenho amigos ali e aí na final vai dar Brasil. 한때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며 유럽 축구를 점령했던 두 선수. 최고의 커리어지만 공교롭게도 둘 다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습니다. 우승컵의 주인이 가려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오는 11일 열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해리포터가 마법사의 돌을 찾으러 지하실에 갔다가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머리 셋 달린 개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저승문지기 케로베로스를 본떴죠. 케로베로스는 어찌나 탐욕스럽고 사나운지 신들도 쩔쩔매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임자를 만납니다.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로 때려잡아 지상으로 끌고 나온 뒤에 입에서 독을 빼냅니다. 이런 헤라클레스가 환생한다고 해도 응징할 수 없는 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앞세운 무법 행태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유엔 주재 외교관의 불법 주차를 집계했더니 북한이 단연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독일 언론도 북한 외교 차량들이 김정은식 특권 주차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듯 풍토가 나쁘고 부패한 나라의 외교관일수록 불법 주차가 많다는 논문과 책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당장 며칠 전 주한 중국 외교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공무 중이라며 면책 특권을 꺼내들었습니다. 밤새 차문을 잠근 채 음주 단속 경찰과 대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뺨을 이렇게나 모질게 후려치고도 면책 특권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시양 씨,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사과 한마디 없더니 또다시 폭행 시비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중국 태극권을 연마해온 그는 자주 운동 나가는 대사관 근처 공원에서 관리인의 도시락을 걷어차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그가 2주 전 휴대전화를 두고 가서 찾아주자 휴지로 전화기를 닦더니 그 휴지를 찢어서 얼굴에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엊그제는 관리인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며 도시락을 짓이기길래 항의했더니 2차례 뺨을 때려 엉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옷가게 폭행 파문으로 이달 중 남편과 조기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그 잠깐조차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주한 중국 문화원 공자학원에 나가서 태극권을 가르쳤다는데 내면의 수련을 강조하는 태극권이 무색합니다. 외교부는 또다시 엄정 대치하겠다는 원론만 강조했습니다. 하기야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가관이게도 시양 씨가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중국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창피하긴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공자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인간형이 있습니다. 방자한데 곧지도 못하고 어리석은데 공손하지도 못하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10월 7일 앵커의 시선은 기가 막힙니다. 였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은 4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역과 충청도로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최고 80에서 12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정체전선은 내일 오전 중으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산은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0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초에는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